1997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조금 남쪽으로 위치한 스코트밸리. 이곳에 두 청년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 두 청년은 250만 달러라는 자본금을 가진 채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그것은 우편으로 배달되는 DVD 사업이었다. 두 청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편을 통해 DVD를 시범적으로 발송해 보았고, DVD에 아무런 손상 없이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의 지역 크기들을 생각해보면 소비자가 직접 비디오 대여점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 DVD를 받는다는 점은 미국의 특화된 서비스였다. 1998년 두 청년의 아이디어는 곧 현실이 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몇 불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면 그 DVD를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는 라이벌 기업이 있었다. 바로 비디오를 빌려보는 문화가 대중화되던 1980년대를 타고 성장한 영화와 게임, 그리고 TV 프로 등을 대여해주는 블록버스터였다. 그때 두 청년은 생각했다. 반대로 전환해보면 어떨까? 대여한 비디오를 약속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하는 블록버스터와는 반대로 연체료가 없는 구독료를 받는 건 어떨까 생각했다. 매월 일정의 구독료를 내고 대여한 비디오를 반납하면 다른 비디오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1999년 회원이라면 월 15.95달러로 반납일, 연체료, 월별 대여 횟수 등 제한이 없는 무제한 DVD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게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2002년 70만 명의 가입자에서 2005년 360만 명의 가입자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두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DVD라는 매개체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영화들의 판권을 획득해 인터넷으로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때 유튜브가 등장했다. 고화질 컨텐츠가 없음에도 스트리밍을 통해 성공하는 것을 확인한 두 청년은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닌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한다. 2007년 오프라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사업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하게 된다. TV를 비롯한 게임기와 핸드폰에서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구글 비디오와 유튜브에 이어 세 번째 OTT 서비스가 탄생했다. 2020년 유료 서비스 가입자 수 2억 명 돌파. 미국 OTT 시장 점유율 34%. 한국 결제 금액 5,173억 원 돌파.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성장한 기업, 바로 넷플릭스다. 웹과 모바일 그리고 TV 등 플랫폼 간의 이제 경계가 허물어져서 이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가 유통 소비되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VOD 시장의 80% 이상을 이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이 넷플릭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경우 18세에서 34세 응답자 가운데선 10명 중 4명꼴로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료 케이블 TV는 12%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I mean, 10 or 20 years from now, all the video you view is going to be on the internet, and one slice of that will be from Netflix. 네, 넷플릭스 엄청 자주 이용하고 있죠. 요즘에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택트 문화인데요. 최근 언택트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흔히 집콕이라 부르는 집거 형태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실외에서 즐기는 취미생활보다 집이라는 실내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들이 주목받게 되어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서비스와 같이 이미 자리를 잡은 서비스 이외에도 웨이브와 라프텔 등 다양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 서비스 사이에서도 당당히 입지를 다진 넷플릭스는 과거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사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2010년 서울 답심리에 위치한 카페베 내에 한 명의 디자이너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봉진. 그때는 국내에 진출한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초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주목했다. 전화번호부 앱을 개발한다면 누구나 사용하는 앱이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그의 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스마트폰용 전화번호부 앱을 만들고자 했으나 수익성과 확장성 그리고 DB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며 방향을 살짝 전환하기로 한다. 거리를 어지럽히고 집 대문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음식점 전단지들을 모아 모바일로 옮기는 건 어떨까 생각했다. 그는 사무실이 없었기에 답심리 카페베 내에 모여 사업을 구상했으며 음식점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새벽에 온 동네를 뒤지며 전단지를 직접 수거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25일 애플리케이션 출시 직후 앱마켓과 앱스토어 1위에 등극하는 성공을 보이게 된다. 2017년 기준 전체 주문수 1,500만 건 돌파. 2018년 1월 기준 배달 대행 앱 점유율 51%. 2020년 4월 기준 등록업소 24만 돌파. 경영하는 디자이너 김봉진을 9천억 원대의 자산가로 만든 한 수 앞선 전환으로 성공한 기업. 바로 배달의 민족이다. 당연히 이용하죠. 요즘에 수업 듣고 늦게 집에 들어가면은 챙겨 먹기도 귀찮고 애매한 시간대라서 항상 치킨 같은 거 야식 시켜 먹거든요. 그럴 때 배달의 민족 무조건 이용하죠. 전화번호부 앱이요? 그건 진짜 처음 들어봐요. 완전 다른 사업 아닌가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 문화가 희미해져 가면서 요기요와 쿠팡이츠 등과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성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배달앱 중에서도 전화번호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한 배달의 민족은 이제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넷플릭스와 배달의 민족, 이 두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발빠른 전환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를 바꾸어 먼 나라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처럼 외부의 요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변화시키고는 합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DVD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잘 돼가지고 좀 사업이 잘 안 돼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렇듯 끊임없는 영향 속에 노출되어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는 또 다른 날갯짓이 되어 곧 기업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거 전화번호부 앱은 근데 진짜 처음 들어봐가지고 전화번호부 앱은 사실 그냥 핸드폰 굳이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다 전화번호부가 저장돼 있으니까 그것도 사업이 잘 안 돼서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부 환경에 따라 기존 사업 아이템 혹은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다르게 발전시키는 전략인 피보팅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래 피봇은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주로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농구와 핸드볼 등에서 한쪽 발을 바닥에 붙여 몸의 중심축을 고정한 뒤 반대쪽 다리를 여러 방향으로 회전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동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심축을 이용하여 위험한 손해를 최소화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산업에서의 피보팅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던 기존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기업에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며 전략적 수정과 사업 방향 전환을 이루어 더욱 큰 발전을 이루는 전략을 뜻하는 것이죠. 피보팅이라는 전략은 그 안에서도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핵심 역량 피보팅, 하드웨어 피보팅, 타깃 피보팅, 그리고 세일즈 피보팅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배달의 민족은 그 중에서도 핵심 역량 피보팅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하나의 기업 비전을 잃지 않으며 비디오 테이프, DVD, 온라인으로 표출 도구를 하나씩 전환하며 기업을 성장으로 이끈 넷플릭스. 그리고 일반적인 전화번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점 전화번호부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는 방향의 전환을 통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배달의 민족. 가서 먹어야 한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본래 같은 민족이었다. 이들과 같이 그들의 전략은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운영 방식 등 해당 기업이 보유한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핵심 역량 피보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온라인 데이터 영상 사이트로 시작했으나 소비자 개인의 영상을 공유하는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한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업의 큰 성장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짧은 메시지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전환한 트위터처럼 핵심 역량 피보팅이라는 전략은 마치 시대를 예견한 빠른 전환이라는 기업의 성공 공식과도 같아졌습니다. 넷플릭스와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이 핵심 역량 피보팅을 통해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데에는 세상을 예측하는 발빠른 전환과 동시에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업이 아닌 우리는 본인이 가진 핵심 역량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만약 본인의 핵심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에도 핵심 역량 피보팅을 적용하여 한 번은 방향을 전환해보는 것이 어떨까요?